일단 이재명 당시에 이제 시장이 성남시장이 논란이 많았던 노른자위의 땅 개발을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공공개발 이익으로 환원하겠다. 네. 이렇게 한 거는 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또 이후에 실제로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7,000%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는 5,500억 원을 갖다가 환원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후에 이제 알려진 사실이 이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률이 보니까 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00% 수익이라고 그래서 정말 잘했네 칭찬을 해줬더니 여기는 11만 5천%가 넘는다고 합니다. 11만이요. 네. 이런 수익률은 뭐 워렌 버핏이 와도 하기 힘든 수익률이죠. 자, 이렇게 보면 뭐 5천만 원 넣는데 이게 570억이 되고 3억을 넣는데 이게 3,500억이 되고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익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계약이 어떻게 된 거냐. 계약은 아까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네. 일정 금액까지 공공으로 환수가 되고 네. 나머지 더 생기면 민간이 가져가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생긴 게 배보다 배꼽인 거죠. 커도 너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서가 만들어질 때 혹시라도 특혜는 없었는지 또는 비호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시에 이 계약서의 어떤 예상 수익 배분 기준 네. 이거는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살펴볼래야 안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왜냐하면 11만 5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100% 검찰 수사를 동의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진짜 천문학적인 수익률 이게 화천대유의 말처럼 천운이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투자가 성공한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 어떤 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또는 특정 인맥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입한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뭐 여야 불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부동산 시행이나 개발에서는 뭐 위험이 높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성공하면 가져가는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이고 신탁까지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천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자신들도 수익이 많이 났을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이 화천대유 측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 이익과 비교를 하는데 이 같은 배당 구조를 만든 거는 우리가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우리는 그리고 투자자를 더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SK증권의 신탁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으로 팔았는데 이후에서 7호까지 6명만 더 투자자를 모으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억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화천대유 측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뒤늦게 이제 와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익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한 수익이 날 것으로 사전에 예측을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그럼 이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작부터 지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막강한 힘이라든가 아니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세력들 아니면 뭐 성남시의 누군가가 개입했을 개연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2000년대에 보면요, 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이른바 시행사들이 마구 뛰어들어서 온갖 데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올리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 부천의 범박동 재개발 사업 비리도 수백억, 수천억 대의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안에 온갖 커넥션과 인허가 비리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진흙탕처럼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어쨌든 불거졌으니까 이제 와서라도 인허가와 자금 조달 그리고 특별한 이 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남시정을 이끌고 있었던 분이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이 대선 주자와 관련돼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화천대유 측도 제가 볼 때는 소극적으로 뭔가 임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만 이것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의혹의 일정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뭐 사실 그 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유달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개발 수익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화천대유가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나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 정권이 화천대유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 여러 차례 지금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려면 해라. 100% 동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검찰과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번 수사했음에도 어떤 특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수사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컨소시엄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권, 이첩, 민원, 그리고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단히 큰 사업 비즈니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컨소시엄에서 떨어졌던 나머지 업체들의 문제 제기가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내사 혹은 수사 단계까지 갔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수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인허가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과연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자금 조달,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올 때 이 돈의 이 어떤 출처라든가 아니면 이 돈을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담보물을 맡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과연 제시가 됐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회계 부정이라든가 운영상의 부실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맞췄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다각도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수사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 들여다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이 기자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를 운영했던 대표자가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나오신 동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자라면 적어도 개발 사업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성은 아무래도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맥이나 네트워크일 텐데 그 인맥과 네트워크가 이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한번 들여다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직하고 있던 언론사에서는 지난달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좀 입맛이 쓴 지점도 있긴 합니다. 언론인이 이 같은 부분에 좀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표라던가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 뒷 배경에 백드롭이라고 하는데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라는 글귀를 새겨 넣습니다. 과거 BBK 사건 이 국면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한데 교수님, 이재명 지사는 억울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당시 시장이었던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이겁니다. 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공공개발 이익을 갖다가 환수하겠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걸 만든 것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투명하게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로는 여지가 없다고 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계약이 소위 네. 그 나머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만든 이 수익 구조, 계약 문제인데 예상 수익 기준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워낙 올랐으니까 지금 오른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당시의 예상 수익 기준에 비해서 그때 그 당시의 계약이 과도했다 또는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지인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던 본인은
직접 그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취재 인연이 있어서 인연을 맺은 것뿐인데 그러면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는 고위층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특혜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당시에 예상 수익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를 민간에게 주기 네.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이제 특혜였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일 거고 그 특혜 계약서가 만들어지는데 당시에 누군가 외압을 넣었거나 또는 뒷 배경이 됐다. 이렇다라면은 그게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뭐 관여됐는지 안 관여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야당 인사가 됐든 또는 이재명 후보가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상실감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억울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증거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국 대선 전국에 들어서서 모든 게 다 의혹, 추측으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여론 지지율이 또 출렁여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또 그 소위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네거티브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의혹만 볼 게 아니라 그 의혹에 뒤따라 나오는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양쪽의 어떤 의혹 공세에 네. 국민들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감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드는 거죠. 그렇군요.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교수님께 여쭤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그 언론사 기자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라고 그렇게 뭐 법률 쪽을 취재하는 기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회사에 그런데 유명인사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던 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고문으로 있었고요.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가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자녀도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야당 논리대로라면 너희들의 게이트다. 전직 검찰, 법조기지가 연루가 되어 있는 야권 카르텔이다.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명확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정책 결정권자였다.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만드는 것까지는 관여를 했지만 내가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받은 것도 없고 영향을 행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익 받은 게 없는데 지금 특정 유명인사라고 하는 두 분은 자녀가 거기 취업했지 않느냐, 또 거기 고문이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익 받은 사람들이 게이트지 어떻게 이익 받지 않는 사람의 게이트냐.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이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그 소위 프레임 전쟁에 들어간 거죠. 이재명 게이트인지 화천대유 게이트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자녀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계약서에 누가 관여했는지 어떻게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대선 전국에서의 여야 모두의 어떤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뭐 수사 등등을 통해 나와야 되는 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지점, 앞으로 이 부분, 이 대선 가도 등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의 부분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의혹 등등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비상식적인 규모의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정치권의 공세가 버무려지면서 사태는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보자가 특정된다든가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와 연관되어 있는 의혹 제기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시작되게 마련인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했던 비즈니스 그 사업으로 인해서 특정 개별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거나 비위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 안에서 커넥션이 있어서 검은 돈이 오갔다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 맹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을 지나게 되면 민주당의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결론이 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호남에서조차도 51% 이상의 과반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사건은 그냥 곧장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어떤 공세가 확산되는 것은 지금 이게 왜 커지냐면 과거에는 진영이 나눠서 A 진영이 B 진영을 공격할 때 B 진영은 방어를 하고 이런 식인데 지금은 대선이고 내부의 경쟁도 있고 대외 경쟁도 네. 이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현재 이게 계속 커지는 것은 상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기름을 더 붓기 때문에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자,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배수의 진을 치고 국회의원직을 던졌고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 포인트 이게 만약에 호남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전 더 이상 민주당 내에서 이것과 네. 관련된 문제 제기는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야권에서의 맹공 그리고 네. 야권에서의 공격 빌미 포인트를 준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기름을 붓는 세력이 없고 정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약에 낸다면 이건 공격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크게 언론의 주목도를 받았던 사건은 이후에 추후에라도 내부 고발자가 나올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 첨예한 어떤 경쟁 구도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불씨를 댕길 만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큰 보상을 얻을 만한 이런 뒷거래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석이 지나면 이 사건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최소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다음 주 주말에 이 호남 경선을 거치고 난 뒤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또 그 말씀은 본선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시기도 한데 이재명 지사에게는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뭐 의혹이 또 혹처럼 붙어 다녔는데 네. 또 거기에 하나의 혹이 또 붙었으니까 좋을 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많은 의혹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국회까지 와서 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이 11만 5천 포인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게 휘발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는 무슨 뭐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뒷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11만 5천 포인트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만 남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치명적인 상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까지 이낙연 후보의 호남 경선의 공략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대장동 문제는 밝혀지면 이거 한 방에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다가 하는 데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민주당만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 측 캠프가 맨 앞에 서 있는데 의혹을 의혹으로 덮는 겁니다. 그동안의 고발 사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후보 측이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특히나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랬는데 이게 박지원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그 의혹이 하나가 덮여졌고요. 이번에 이 화천대유건으로 그 의혹이 또 하나 덮는 네.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 부분을 뭐 남의 경선에 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 기억 속에 고발 사주라는 건 사라지고 화천대유 11만 5천 포인트 요것만 남게끔 반복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종합하면 네. 여야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 하나 없는 의혹 제기가 나올 텐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돌파해내느냐가 이번 호남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호남 경선에서 소위 그 고발 사주권으로 추미애 후보의 선전이 이재명 지사의 과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슈였는데 완전히 이슈가 이렇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네. 빨간불 켜졌다. 이런 비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